국립보건원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에 앞서 다른 브랜드의 백신들을 교차 접종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디지털 백신 여권 엑셀시오르 패스의 다운로드 횟수가 110만 건에 달하는 등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원 도용 등 보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세계 최대 육가공 업체 JBS가 자사 온 오프라인 시스템이 다시 가동되고 공장 대다수도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상황 안정에 따른 공간 운영 정상화 그리고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뉴저지의 한인 유권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올해 2월 23일 기준 3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만 2,260명, 사망자는 519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465명, 사망자는 26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158명, 사망자는 7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15명, 사망자는 3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립보건원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에 앞서 다른 브랜드의 백신들을 교차 접종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이미 혼합 접종을 허용하는 쪽으로 지침을 바꿨습니다. 국립보건원은 어제 서로 다른 백신을 교차 주사해 변이 코로나19 면역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 지원자 15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백신 접종 완료 12주에서 20주 이후 모더나 백신을 한 번 더 추가 접종받을 예정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연구소 소장은 현재 식품의약국이 허가한 백신들이 코로나19로부터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면역력 저하를 먹고 진화하는 바이러스에 대응해 추가 접종을 해야 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추가 접종을 하게 된다면 이번 연구는 백신을 둘러싼 최상의 조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름 끝 무렵 초기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보건당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서로 다른 코로나19 백신의 혼합 접종을 허용하는 쪽으로 보건 지침을 바꿨습니다. 캐나다 국가면역자문회는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이후 2차 접종을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이들 백신이 유사한 mRNA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3월 뉴욕주에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백신 여권 엑셀시오르 패스를 도입했는데요. 다운로드 횟수가 110만 건에 달하는 등 이용이 늘고 있지만 신원 도용 등 보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지난 3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디지털 백신 여권 엑셀시오르 패스는 정보기술기업 IBM과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모바일 앱으로 백신 접종 완료나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판정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부여된 고유 QR코드를 사업장에서 스캔하면 접종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뉴욕주 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만 발급됩니다. 엑셀시오르 패스의 다운로드 횟수는 110만 건에 달합니다. 뉴욕에서 엑셀시오르 패스를 받아들이는 사업장이 점차 늘고 있지만 뉴욕타임즈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종이 증명서처럼 비교적 쉽게 조작할 수 있어 신원 도용에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비영리단체 감시 기술감독 프로젝트의 엘버트 폭스칸 대표가 소셜미디어나 구글 검색에 올라와 있는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엑셀시오르 패스를 다운로드 받는데 불과 11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각각의 패스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기의 수가 제한돼 있지 않아 한 명의 접종 기록으로 여러 개의 휴대폰에 업로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고령층과 같이 스마트폰 조작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엑셀시오르 패스 사용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세계 최대 육가공 업체 JBS가 자사 온 오프라인 시스템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대다수도 오늘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JBS는 어제 성명에서 사이버 공격 해결에 진전이 있고 공장 대다수는 2일부터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일부 돼지고기와 가금류 가공 공장은 운영을 재개했고 캐나다에 있는 소고기 공장도 다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안드레 노게이라 JBS 미국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시스템이 다시 온라인화되고 있고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어떠한 자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종류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사이버 보안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성공적으로 실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수석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JBS는 러시아에 본부를 뒀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 조직으로부터 랜섬 요구가 왔다고 행정부에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랜섬웨어는 해킹으로 시스템을 작동 불가능 상태로 만든 후 정상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로 해커들이 JBS에 요구한 액수와 JBS의 지불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JBS 시설의 작업 중단이 오래 지속되면 육류 가격이 오를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육류 공급망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백악관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부에 사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급 혹은 가격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시아계 여성 경찰이 용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폭행과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정신건강에 문제도 있고 체포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지난달 28일 차이나타운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시아계 여성 경찰이 용의자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용의자는 폭행과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아시아계 여경이 지난 28일 33살 제라르도 콘트레라스에게 뒤돌아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콘트레라스는 여성 경찰을 밀쳐 넘어뜨린 뒤 여경을 공격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남성 4명이 달려와 콘트레라스를 여경으로부터 떼어냈고 곧 다른 경찰들이 도착해 그를 체포했습니다. 콘트레라스는 노숙자로 밝혀졌고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전에 체포됐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협회의 토니 몬토야 회장은 피해 여경은 5년간 경찰로 근무했고 타박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루에카 경찰 대변인은 용의자가 여경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면서도 여경에 대한 폭행은 증오범죄가 동기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상황 안정에 따른 공간 운영 정상화 그리고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영사관은 앞으로 민원 서비스 강화 등 동포사회 지원을 확대하고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장원삼 총영사는 이몽순, 양성홍 부총영사 그리고 주요 부처 담당 영사들이 배석한 가운데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해준 한인 동포사회에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이제 상황이 많이 호전된 만큼 앞으로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한인사회는 한인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코로나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한인 취약계층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그리고 여타 소수민족 공동체에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솔선수범 실천하고 있습니다. 총영사로서 우리 한인사회가 매우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를 빌어서 정부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장원삼 총영사는 어제부터 운영 시간을 연장한 민원실 업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4분기에는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하도록 하고 9월부터는 카드 결제 시스템도 시행하게 됩니다. 또 올해 하반기 맨하튼 32가에 건설 중인 뉴욕 코리아 센터가 완공되면 기존의 문화원 공간을 이용해 민원실 규모를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민원 서비스 정상화에 매진을 해서 우선 연내 민원 예약제를 무예약 방문제, 워크인이라고 하죠. 워크인제로 최대한 신속히 전환토록 노력을 하는 편, 민원실의 협소한 공간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할 예정입니다. 장원삼 총영사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증오범죄 예방과 피해 한인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지역 경찰과의 협력은 물론 영사관 고문 변호사, 한인 지원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에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복수국적법 개정 등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본국 정부에 잘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의 한인 유권자 수가 3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20대 유권자의 증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시민참여센터가 발표한 2021년 뉴저지 한인 유권자 분석에 따르면 올해 2월 23일 기준 뉴저지 한인 유권자 수는 전년보다 약 7% 늘어난 3만 7,4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은 20대의 증가로 뉴저지 한인 유권자 가운데 5,299명이 20대로 집계돼 전체의 14.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등록 한인 유권자들의 경우 20대는 2,491명으로 50대 2,538명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다만 투표율의 경우 50대에서 70대 중장년층은 75%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20대는 63%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정당별로는 무소속 유권자가 45.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민주당 등록 40.1%, 공화당 등록이 13.3%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등록 한인 유권자들을 세부 분석하면 20대와 50대, 60대 비중이 높고 공화당 등록 한인 유권자들의 경우 50대에서 70대 장년 및 노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저지 전체에서 버겐 카운티 거주 유권자가 62%로 가장 많았습니다. 타운별로는 펠팍이 3,68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포트리가 3,42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울러 한인 유권자 수가 1,000명 이상인 타운은 펠팍과 포트리, 리츠필드 등 3곳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교착 상태에 빠졌던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가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 아래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방철도청과 교통청은 허드슨강 하저의 철도 터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 영향 평가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28일 연방철도청, 교통청은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중 110억 달러 규모 허드슨강 하저 철도 터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마쳤습니다.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는 허드슨강 하저 철도 터널 건설, 포탈 놀스브리지 교태 사업 등을 포함하는 최대 3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새로운 허드슨 리버 터널이 생길 경우 뉴욕부터 뉴욕시를 잇는 암트랙의 승객 수용량이 2배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 허드슨강 철도 터널은 1910년에 지어져 심각한 노후 현상을 겪고 있으며 뉴저지 트랜짓과 암트랙의 열차 지연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환경 영향 평가를 요청했지만 트럼프 전 행정부는 뉴욕 뉴저지 주정부와의 정치적 대립과 함께 프로젝트의 복합성을 이유로 승인을 미뤄오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의 연방 지원금이 당시 일괄 세출안에 포함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압력을 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환경 영향 평가 승인을 두고 핏 부리지지 교통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터널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직장, 비즈니스를 연결한다며 북동부, 미국 전체의 큰 발걸음이라고 자축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를 제외한 49개 주의 공립대학들이 학생들이 내지 못한 수업료의 회수를 민간 채권 추심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수수료와 이자까지 불어나면서 학생들의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교육 관련 매체 해칭거 리포트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공립대학들이 채권 추심업체에 넘긴 학생들의 미납 수업료 건수는 수십만 건에 달합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공립대학생 15만 7천여 명이 수업료를 내지 못해 추심업체나 외부 법률회사에 넘어간 수업료 총액이 4억 1,800만 달러입니다. 또 미주리 주립대는 매년 미납 수업료 1,100건 정도를 추심업체에 맡기고 있고 현재 추심업체가 해결해야 하는 미주리 주립대의 미납 수업료 건수는 약 7,300건입니다. 샘 휴스턴 주립대는 학생 2,200건의 미납 수업료 회수를 추심업체에 넘겼는데 금액이 500만 달러로 파악됩니다. 학생들은 미납 수업료를 모두 낼 때까지 학교에 재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들은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경제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NBC 방송은 이런 수업료 문제에 추심업체가 개입하면서 수수료, 이자 등 빚이 불어나고 학생들의 고통을 키운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립대 관계자들은 교육기금 감소 등으로 학교 재정이 악화하면서 채권 추심업체에 수업료 회수를 맡겨왔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학생들의 수업료 납부를 배려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오하이오주는 대학들의 미납 수업료 회수를 천천히 하고 재등록을 원하는 학생들의 빚을 탕감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탈크가 포함된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고 난소암이 발병했다는 집단 소송이 진행돼 왔는데요. 대법원은 존슨앤존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당 여성들에게 2조 원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베이비 파우더 등 존슨앤존슨 제품의 성면 성분 함유 논란과 관련해 존슨앤존슨이 배상 책임을 부인하며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미주리에선 22명의 여성이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난소암 발암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서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존슨앤존슨 측이 수십 년 동안 파우더에 성면이 함유됐다는 사실을 알고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장기간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급심은 해당 제품 사용자들의 난소암 발병에 사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존슨앤존슨이 21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존슨앤존슨은 이런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었습니다. 사측은 지난 2020년 5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논란이 된 베이비 파우더 제품을 이미 판매 중단했고 오정보와 소송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존슨앤존슨이 빠르면 지난 1973년에도 유해한 탈크 성분을 교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고 소송 과정에서 존슨앤존슨 탈크 제품을 사용하고 난소암 판정을 받은 여성들을 두루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논란과 관련해 존슨앤존슨 측은 2만 1,800여 건의 소송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은행 JP모건은 비트코인의 가격 폭락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3만 달러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JP모건 애널리스트인 니콜라우스 파니기르초글로는 단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기관의 수요 약화로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비트코인이 중기적으로 2만 4천에서 3만 6천 달러에서 거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난 5월 19일 대규모 가상화폐 시장 폭락 여파로 기관 투자자들이 하락장 매수를 꺼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비트코인의 장기적 목표가는 여전히 14만 5천 달러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투자 목적의 금의 민간 보유량을 봤을 때 가까운 미래에는 비트코인의 최대 가치가 실현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소통과 단합을 위해 범동포적으로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원 자격 및 대상은 만 18세 이상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 또는 한국인으로 회원 가입은 무료이고 가입 즉시 회원으로 인정됩니다. 또 회원에게는 뉴욕 한인회 활동 및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입은 뉴욕 한인회 전화 또는 웹사이트 kaagny.org로 할 수 있고 회원증은 가입 후 신청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연방우정국은 현행 55센트인 일종 우편물 우표값을 오는 8월 말부터 58센트로 6.9% 인상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연방우편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우표값 인상은 오는 8월 29일부터 단행될 예정입니다. 우표값 인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루이스 드조이 연방우정국장의 USPS 10년 개선 계획안에 따른 것으로 드조이 우정국장은 이번 우표값 재인상을 계기로 소포 등 다른 우편물 요금도 대대적으로 올리고 우정국의 만성 적자 문제를 타개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뉴저지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소진으로 중단됐던 뉴저지 전기차 구입 및 리스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5만 5천 달러 이하의 전기차를 구입 또는 리스하는 경우 최대 5천 달러까지 보조금 혜택이 예상됩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 보조 프로그램 신청자 7천 명 이상이 전기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 또는 리스하는 수혜를 입었습니다. 주정부는 이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뉴저지 내 전기차를 2025년까지 33만 대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빌보드는 어제 BTS의 버터가 이번 주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1위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핫 100는 음원 판매량과 스트리밍 횟수 등을 종합해 순위를 결정합니다. BTS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첫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를 시작으로 한국어로 피처링한 Savage Love,
앨범 B의 Life Goes On까지 차례로 핫 100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 비가 오겠고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와 함께 때때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주로 오전 중에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